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32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 858기 폭파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고심 끝에 858기 실종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는데요.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대구 MBC가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분 한 분을 모시고 이에 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성전 전 공군 중령 출신이시죠? 네.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29기로 임관했고 전투기 조종사로 대구 K2에서도 제가 선임 편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항공사에서는 전보기부터 이제 요새 737 비행기까지 직접 조종을 했었고요. 기장으로 비행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의 존재를 사실 몰랐는데 이번 이 방송을 하면서 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상당히 이쪽 방향의 전문가이시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공군에서 이제 중령까지 하시고 전투기도 몰아보시고 민항기도 모시고 그 아시아나에도 근무하셨고 네, 티웨이도 계셨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전 경험이 살아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칭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대구 MBC가 에서는 굵직한 보도를 그동안에 많이 이어오셨던 그 기자분이십니다. 제 선배이신데 신병철 기자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병철입니다.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대구 MBC 보도국 기자로서 올해 24년 차, 그렇죠. 25년 차 정도 되고 주로 약간 좀 탐사성 이런 보도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좀 장시간 오랜 기간에 하는 프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특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60분짜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위안부 특집을 하다가 그렇죠. 위안부 특집을 하다가 이제 858로 연결되는 저로 볼 때는 약간 운명적인 취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했던 보도가 한 2년 넘게 했던 대구 천주교 대교구의 비리를 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든 뭐 어떤 기관에서든 다루기 힘든 성역을 건드렸던 그런 보도를 장기간 해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죠. 네, 예.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특집을 준비하는 과정에 미얀마로 가셨고 거기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 칼 858기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안부 관련 이제 대구에 이제 문옥주 할머니라고 계신데 네. 문옥주 할머니가 과거에 이제 미얀마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옥주 할머니의 일대기를 이렇게 전기로 남긴 모리카와 선생님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기록한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네. 미얀마에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취재를 하다가 사실은 하러 갔는데 이제 미얀마에 가게 되니까 저희 세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11월 29일 날 당시에 버마라고 불렸었죠. 그렇죠, 버마. 네. 당시 버마인데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세대는 김현희에 의해서 이제 테러로 한 사건을 굉장히 각인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얀마로 하면 버마 하면 858 858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특집하러 가면서 이제 미얀마에 가면 이 858 사건 난 나라를 가는구나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JTBC 그 보도를 봤었어요. 작년에 보고 보면서 가셨고. 예. 그 랜딩 기어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미얀마 안다만에 아직까지 있는 게 틀림없구나라는 또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858에 관심이 있었던 차에 이제 다른 문제로 위안부 특집 하러 갔다가 이제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네. 그쪽 가이드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우연찮게 이제 보니까 알게 돼서 연결이 되고 해서 이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구 MBC는 로컬 지역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되게 큰 주제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대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송이 나온 이 시점에는 리포트가 몇 개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MBC가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분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칼 858기 실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대구 MBC 보도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의문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검찰에 제출된 칼 858기 탑승자 명단입니다. 이교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내린 탑승자 명단에는 이교훈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출발지 바그다드에서 타고 중간 경유지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종자 명단에 있어야 합니다. 실종자 명단에는 이교훈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구 MBC가 첫 번째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칼 858기가 국내로 오는 과정에서 아부다비 한번 경유를 하잖아요. 경유를 하고 거기에서 승무원 한번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려서 오는 과정에 명단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걸 이번에 밝혀내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한번 해석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가 이제 858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런 생각 일종의 좀 통념인데 30년 동안 이게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됐고 의혹이 됐는데 뭐 다 찾아볼 만큼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의심을 했죠. 그래서 이건 뭐 새로 취재해가지고 더 나올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관련 과거에 뭐 10년 전에 했던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고 특히 이제 법정 공방 서류, 네. 검찰 수사 자료라든지 네. 법원의 판결에 붙어 있는 증거 서류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 5천 쪽 정도 되는데 예. 그걸 다 이제 봤어요. 네네. 꼼꼼히 네네. 보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탑승객이 115명이었고 그렇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은 몇 명?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에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은 몇 명? 네. 네. 그 탑승자 숫자는 누군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일일이 명단 대조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인 사안이죠.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게. 뭐 혹시 맞겠지만 혹시나 네. 해서 탔는 사람과 최종 실종자 명단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경유지에 내린 사람, 탄 사람 네.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라크에서 아부다비까지 가는 탑승자 명단과 네네. 이라크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명단 그 두 개밖에 수사자료에 없었어요. 예. 그 두 개를 봤는데 음. 이교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개인 승객 자격으로 탑승을 했는데 이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실종자 명단에. 실종자 명단에. 예. 근데 아부다비에서 탄 명단에는 있었습니까? 그 이라크에서 타서 최초에 탄 명단에. 타서 김포 공항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고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아부다비에 내리지 않으면 이분은 실종자 명단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분이 없어요. 이분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이교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수사 결과라든지 그 뒤에 재조사에도 보면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사람은 네. 15명이고 15명. 예. 그 중에서 이제 김현희와 김승희 그렇죠. 폭파범으로 이제 지목된 네, 그렇죠. 김현희, 김승희 이렇게 두 명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3명에서 15명이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인은 없대요. 그 외에 한국인은 없다.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단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검찰에서 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탑승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금 갖고 계신 명단이 그 당시에 대한항공 명단. 명단이 이게 수사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교훈이라는 사람이 9번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석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코노미 클래스의 인디비주얼로 분류돼가지고 이교훈이라고 돼 있고 날짜다 보면 87년 11월 28일로 되네요. 28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라크 쪽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9일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됐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나오는 이교훈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가는 그렇죠. 명단이고 네네. 요또 다른 자료고 앞에 있는 요 자료는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네. 아부다비 공항까지 가는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는 네. 그 탑승객 네네네네. 여기 보면 이제 27명이 있는데 네네. 27명 중에서 내린 사람이 보면 김현희하고 김승일. 김승일 네. 이거 보면 이제 마유미 네. 신이지 이렇게 마유미 그렇죠. 예. 요 분들이 내린 걸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분은 여기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분은 실종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로 날아가지 그 않는 115명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종돼. 그런데 실종자 명단에 이교훈이라는 분이 없어요. 하늘로 사라졌나 땅으로 꺼졌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의문인 게 서류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되게 이게 뭔가 이 서류 안에 비밀이 있고 뭔가 해석해야 되고 그럴 여지가 있는 게 아닌데 그동안에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조사뿐만 안기부 조사뿐만 아니고 참여정부 때도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왜 이런 간단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 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이제 그 명단이 불일치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제가 이 858 관련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갖고 그 사고자하고 이제 탑승자 명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명단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논문에다가 한 줄로 네. 이 사고자서에서의 명단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언급을 언급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제가 항공기 사고 조사를 하는데 원칙과 또 여기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실은 한 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뺐는데 명단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사고 조사에 있어서의 그 기본 원칙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론과 같은 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항공기 발권할 때 보면 이렇게 QR 코드로 해가지고 탁 찍으면 자동으로 누가 탔다 안 왔다가 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변하지 않는 절차가 있어요. 승무원 부분과 승객 부분을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뭐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이 임무하는 기장, 부기장과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뭐 사무장, 또 그 당시에는 보안 요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승객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항공기 탑승권을 예약을 하게 되겠죠. 예약하죠. 그럼 예약을 하면 이제 비행기 전체 편에 대해서 몇 명이 예약했는가 나오는데 예약자 명단이 생기고 예약자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발권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발권할 때는 두 가지죠. 내가 그 표를 과거 같으면 이제 예약을 했는데 티켓을 미리 뭐 여행사라든가 이제 받은 걸 가지고 그 발권 카운터에 가서 하는 일이 이제 여권 보여주고 최종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받으면서 자기 좌석을 이제 배정을 받는 거예요. 배정을 받게 되면 그 좌석 배정해 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비행기는 항공기 무게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좌석을 항상 앞과 뒤에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좌석을 배당을 해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발권한 상태에서 승객의 명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최종 예약자 중에서 발권, 티켓을 발부받은 사람 명단이 이제 한번 나와지고 발권을 했는데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 그렇죠. 그 사이에 또 그게 이제 명단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과거나 지금이나 승객의 명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확하다. 그리고 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기장들은 비행을 하기 전에 이제 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어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제 사무장이 도어 크로스를 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그 보통 세 가지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탑승객 수, 숫자가 몇 명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종사들이 이륙할 때 이제 트림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의 이 뒤에 조종면을 그 편안하게 이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거기 트림을 세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장이 사인을 해갖고 넘겨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험물 취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노톡이라 그러는데 위험물이 탑재가 됐을 때는 위험물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종류가 실리는지를 받아세요. 근데 노톡은 그 위험물이 실릴 때가 있고 안 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릴 때만 이제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문서를 사인을 해주고 운송기관한테 내려주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그 세 가지를 가진 상태에서 문을 닫고 이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최종 탑승한
조종사 숫자가 나오고 명단은 따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상 직원이 맷불을 사무장한테 넘겨주고 그렇죠. 그 절차가 끝나야 이제 이륙한다는 거죠. 이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탑승객 숫자하고 명단은 이 틀려서는 안 돼요. 그게 틀리면 비행기는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거는 기술 발달 정도에 따라서 네. 수기로 뭐 카운팅을 네. 하는지 QR 코드로 하는지 이런 그렇죠. 차이는 있어도 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똑같은 거고 그렇죠. 결국은 최종 탑승자 명단이라는 거는 예약자 명단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야말로 그렇죠. 몇 단계를 거쳐서 컨펌된 그렇죠. 그런 명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종 명단이라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최종 명단이죠. 근데 이제 저희 보도에 문제가 된 이 탑승자 명단에 있었던 이교훈이라는 사람이 실종자 명단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정보원 정부 측에 해명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네. 이거 말고는 사실은 뭐 858 사건은 워낙 의혹이 많아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정확히 말하면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인가 네. 뭐 하여튼 그래 이름 되게 네, 길어요. 엄청 근데 길어요. 이른바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그 국정원 출신의 조사관도 있고 그다음 민간 부분의 조사관들도 같이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많은 의혹들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단 한 번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동안에. 예,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아부다비 공항까지 가는 분들 탑승자 명단이 네. 있는 27명. 네. 근데 수사 결과는 보면 15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살 폭탄 테러범이 아닌 이상은 네. 아부다비에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부다비에서 내리느냐 아부다비에서 타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갈림길이 그렇죠.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경훈이라는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음. 명단은 있는데 아부다비에 내리지도 않았고 실종자 명단에도 없고 그럼 이게 뭐야 이거지?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한 명이 생긴 거네요. 갑자기 생긴 거죠. 갑자기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사실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탑승자 명단에 뭐 이 명단이 맞다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네. 그 작년 4월 11일 날 네. 국회에서 그 제가 발표할 때 네. 결론 부분 제 36페이지에 제가 쓴 걸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수기로 작성되어 네. 지금보다 조작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학연 승객 명단이나 화물 적재 기록 등은 더 정확해야 함에도 자료마다 다르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이 기초 자료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 느닷없이 김해가 김현이라는 이제 등장하죠. 범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을 이룹니다. 그거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부분이잖아요. 없는 부분이죠. 이 지금 그 이교훈이라는 이름 이분도 좀 문제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의혹이 제기된 거는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부다비에서 내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실 그 당시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인가 일본의 이제 주간 신조라는 데서 기사가 났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언론이나 그다음에 공안 당국, 외교 당국은 굉장히 이 사건에 초점 맞추는 게 일본인 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시점에 이제 이분들이 뭐 김현희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기사가 어떤 게 났냐면 한국인 외교관 11명하고 안기부 직원 해서 12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돼서 의혹이 돼가지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게 조사를 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이 자료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27명이에요. 국정원이나 뭐 법원 판결 다 15명이라고 해가는 거예요. 국정원의 이제 2005년부터 7년까지 조사에는 뭐냐면 예약자 명단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 당시에 아부다비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에서 그 대한항공 본사로 보낸 전신이 있습니다. 이게 네.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탑승하면 그 다음에 내리는 사람이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 아까 뭐 사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인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항공 본사에다가 이렇게 전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전신 자료가 있어요. 네. 주사 자료에 네. 거기 보니까 네. 거기에도 27명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 네. 그 탑승했는 사람, 아부다비에서 탔는 사람 다 사망했어요. 네. 그거 다 확인되고 네. 내린 사람도 실제 여기 있는 명단 이름과 일치해. 네. 그런데 국정원 조사도 그렇고 검찰 조사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아니다. 15명이다. 근데 27과 15는 엄청난 차이가 엄청난 있잖아요. 차이잖아요. 12명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예약자 명단이다. 네. 그리고 그 전신에 보면 전신에는 수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누군가가 네. 수기로 네. 실제 하기 내린 사람이 아니라 내린 사람은 15명이라고 수기로 누가 쓰고 아. 도장을 찍고 사실 오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최초 명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첨가한 사실은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는 네. 원소스죠. 원소스는 전신으로 보낸 거는 음. 그런 수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일치하잖아요. 아부다비에서 탄 사람 숫자 명단 일치하고 그렇죠. 내린 사람 탑승자 명단 일치하고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확인해 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탑승자 명단하고 맞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을 만났어요. 직접 네네네네.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하니까 네. 뭐 그거는 뭐 다 조사했는데 15명 신원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에도 보면 15명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뭐냐면 27명의 정체를 확실히 알려면 내린 15명도 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12명 12명 그 사람들도 다 찾아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탔는지 안 탔는지 그렇지 그걸 확인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수사 자료는 한 개도 없어. 그 12명의 정체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탑승자 명단이라는 거는 예약자 명단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명단인데 그거를 예약자 명단이라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궁색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료를 명단을 자세히 보면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의 명단에 대해서는 그 뭐 저런 예약자 명단이라든가 수기식 이런 게 좀 명확하고 또 전산도 명확한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했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부다비에서 떠서 바그다드로 갈 때 서류가 네. 비행기에 실어준 거는 이제 폭파됐으니까 우리 살 확인했죠. 수가 없으나 아부다비에서 출발할 때 네. 조종사가 사인해서 내려준 그 인원수하고 그렇죠. 또 사무장한테 전달해준 인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다시 이제 본사라든가 이제 방콕 지점에 소위 전신으로 명단을 보내준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장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제대로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거기 보면 그 전신에 있는 거 보면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올 때 전신을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그 바로 뒷 전신이 번호 바로 다음이잖아. 바로 뒤에 있는데 굳이 그걸 없어요. 번호가 짜깁기를 했다. 짜집게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보면 그까지만 나와요. 그거 놔둬도 되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짜집게 해서 이제 뒷번호로 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든 이런 이상한 데도 있고 또 명단 이야기 나왔으니 네. 이건 좀 논란이 좀 되는 건데 네. 실종자 명단 있잖아요. 실종자 명단이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종자는 지금까지 115명. 승객 포함해서 115명. 115명이나 나와 있는데 그거 다들 알고 예. 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그쪽 대책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초기에 가족회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정부나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해서 적어놓은 수기로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사람 이름들과 직함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일치합니다. 네. 딱 한 명 말고는 다 일치하는데 김창완이라는 개인 승객 이름이 있는데 네. 이 이름이 나중에는 빠집니다. 실종자 명단에서 어, 탑승자 명단에는 있나요? 탑승자 명단은 없고 아 탑승자 명단이 없고 원래는 그거 탑승자 명단이 없는데 실종자 명단에는 김창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카운팅을 해보니까 네, 네, 네. 숫자가 가족들이 받은 실종자 명단이 있어요. 네. 뭐 정부 발표에서 115명이라고 하니까 다 네. 115명이라고 안 거죠. 알아서 했는데 나중에 향후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게 아마 동아일보 예, 시야를 보니까 116명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국정원에서도 과거조사위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지. 김땡땡이 다른 게 뭐냐 돼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그 김땡땡이 다는 거는 이 사람은 실제 예약했지만 타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확인됐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두냐면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둡니다. 그래서 1987년 11월 30일 날 그 당시 동아일보 석간이 있는데 그 석간 기사 신면에 보면요. 그래서 그 같은 면에 실종자 명단이 동아일보에 다 실려 있어요. 싹 다 나와 있는데 그 기타를 보면 개인 승계를 포함한 기타 명목에 거기는 김창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창환. 완이 아니고 김창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면에 보니까 예약을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나는 사람들 하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현대건설 소속의 김창한 한자로 김창한이라는 분이 현대건설에 있는 뭐 직원인지 계약기 직원인데 예약을 했다가 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김창완, 김창환, 김창한 다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다르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의문이 제기됐으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조사해서 김창완은 누구고 그렇지. 김창한은 누구고 그렇죠. 김창환은 누군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아일보 그 기사 그것도 사고 바로 다음 날 났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사실 기사 오버 많잖아요. 그걸 그야말로 진실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진실도 아니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김창한이야. 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안 탔어. 라고 결론 내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닙니다라고 국정원 보고서 나와 맞아요. 있는 동아일보 거예요. 기사 이게 말이 동아일보 된다는 기사를 거죠.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떠오르는 게 그때 안기부 조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증명하는 그 그렇죠. 기사가 또 문제적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김현희가 이 테러를 저지르기 이전에 김정일 앞에서 맹세문을 낭독을 하고 출발했다 이러면서 중앙일보가 3대 규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김현희가 작성한 자필이라고 그러면서 맹세문에 김현희의 자필을 공개하고 이제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이게 석간의 3대 규율이던 것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니? 북한에서 이런 말 안 쓰는데라고 비판이니까 조간신문 중앙일보 석간의 규율이던 것이 규율로 바꿔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김현희가 쓰는 자필 문서는 맹세문 하나일 텐데 중앙일보 같은 신문에서 쓴 석간과 조간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도 이제 그 안기부에 조사할 때 이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지금 사실은 의문되는 게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가족교회 그 신성국 신부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 사실 관계해 보니까 거의 다 맞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성국 신부님이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칼 858기가 실종되고 동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났으면 이게 무슨 항공기 조작 뭐 잘못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기후 때문에 어디 했나? 라고 사고로 단정하고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날 11월 29일 당일날 아사히 저널에 보도가 나는데 대한항공 사장인 조종근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칼 858기는 폭파됐다. 북한 또는 저구파의 소형으로 보인다라고 대한항공 사장이 당일날 자기 뭐 신이야 어떻게 알아? 당일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그룹이죠. 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미얀마 이제 급파됩니다. 그렇죠. 수색을 위해서 급파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갔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불온 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고 나자 말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분은 그런 말을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잖아요. 대한항공 칼기가 폭파해서 국민 자국민 100명. 근데 그 당시는 폭파한 줄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사고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라고 이게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장님 잘 설명하시겠지만 비행기는 뭐 1시간 단위로 뭐 교신 지점이 있다면서요. 네. 통보 지점. 또 비행기가 쭉 갔을 때 1시간마다 통보를 안 하면 이 비행기에 이상이 있구나. 실종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종으로 인지하는데 그러면 교신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난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폭파됐는지 비행기가 무슨 뭐 고장이 났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항공 사장의 사람이 이렇게 단정 지은 것도 우스울 뿐더러 그리고 이게 김현희가 12월 2일 날 아마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체포되는 당일 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린데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의한 테러 공중 폭발 사건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는
그때 13대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한국으로 이제 압송이 되는데 12월 16일이 대통령 하루 선거인데 전날 12월 15일 15일에 압송이 되죠. 들어오는 거죠. 되고 입을 처음 여는 게 언제냐면 12월 23일이에요. 12월 23일. 계속 묵비권 행사한 걸로 알고 있고 12월 23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이 모든 사건은 김현희의 자백에 의해서 다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입도 열기 전에 벌써 다 지금 다 된 거야. 다. 그러니까, 사건 다 됐고. 그러니까 김현희가 말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결론들은 내려졌다는 다 내려진 거죠. 거예요. 예.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명단을 보니 이거 도대체 뭐야?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고 결론이 이렇게 큰 규모의 사고인데 이렇게 빨리 결론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 네.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이 사고가 나자마자 뭐 테러에 의한 폭파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네.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그러니까. 자, 테러에 의한 폭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책임이 없냐 그러면 그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할 수가 할 수가 없죠. 지금. 왜? 자기네들 책임이.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대한항공의 옛날 KNA 전신 시절에 YS-11이라는 비행기가 북한으로 납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이라는 비행기는 전 세계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한 항공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죽은 이제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안 요원이 탑승을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보안이 보안 강화되고. 요원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탑승객으로 가장을 해서 타서 이제 하이제크, 소위 공중 납치를 방지하는 요원으로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안 절차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은 사고의 당사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연인지 떵떵거리고 이건 폭파에 의한 타라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지금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정적인 이제 사고 조사에 있어가지고 미진했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근본적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다 문제지만 금방 대한항공 측의 문제도 있고 현지에 급파됐을 때 지금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사고 조사의 주체가 있잖아요. 키를 잡는 주체가 그 당시로 말하면 교통부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외교부가 됐었죠 그 당시. 외교부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그때 안전기획 안기부죠. 안전기획부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비행기 사고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의 사고 조사잖아요. 그런 사고 조사에 있어가지고 비전문적인 부분들의 파트가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사고 조사를 했다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 잠깐만 그 말씀하신 중에서 약간 우리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원으로 참은 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사원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외교부가 주축이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와 교통부 쪽에서 3명 뭐 이렇게 명단을 보기는 봤어요. 실제 조사에는 교통부는 거의 참여 안 했다. 자 사고조사본부 인원 구성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죠. 교통부에서 3명이 가요. 맞습니다. 교통부 차관해 갖고 그때 그 김창갑 씨 조사본부장으로 가고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검사과장에서 한재기라는 사람이 가요. 그다음에 운항 담당의 김맹선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외교부가 2명. 외교부 제1차관보에 이제 홍순영 씨라는 사람이 조사단장으로 가고 동남아 단장 이제 정영조 씨.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1명이 가요. 치안본부 외사과.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1명이 가고 안전기획부에서 1명. 서기관이 가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지금 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18명이 가요. 총 26명이 가는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12월 11일부터 이제 사고 잔해가 이제 발견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교통부 사람이 1명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교통부 사람들은 그때 다 철수해버렸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머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논문에 이제 전에 이거 발견도 안 했는데 그렇죠. 발견도 안 되는데 보니까 열흘 만에 수색을 종료했더라고요. 열흘 만에 종료했고 그리고 이게 또 의문이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미얀마 그 당시 버마죠. 버마의 이제 교통부에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 보고관대 보면 그게 사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고 난 지점의 당사국이 1차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고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교신 지점이 그 뭐냐면 마지막으로 교신되는 거기서 현재 다웨이 지역, 그러니까 안다만 그 해역, 이 안다만 해역 지역 거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무슨 제보가 왔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는 수색 때 열흘 동안 거의 한 많은 날짜를 어디 했냐면 그 다웨이 그쪽이 아니라 태국하고 그 미얀마의 그 당시 버마죠 접경적인 뭐 칸차나부리 지역인가 그쪽 네. 밀림을 수색하다가 나중에 확대해서 그러니까요. 하다가 열흘만 하고 그냥 엉뚱한 것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안다만 해역이었는데 네. 바다였는데 네. 엉뚱한 그 태국과 미얀마의 경계 지점쯤에 있는 산악지대를 네. 막 돌아다녔잖아요. 네.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교통부 요원들이 12월 10일 날 이제 본군으로 철수를 하는데 네. 잔해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이제 교통부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이제 524호실에서 이제 그 서울지방항공관리국 검사과장이 진술한 걸 제가 그대로 불러요. 첫째, 버마 정부가 더 이상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둘째, 수색할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 철수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15명인지 116명인지 117명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야겠지만 그 국민들이 죽었는데 버마가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자체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공사고가 나면 사고 난 그 나라에서 조사를 하도록 됐는데 그렇죠. 그 허가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굉장히 이해가 이상한 되네.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색할 장비를 구하지 못했다. 아,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은 네.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장비를 구해서 수색을 해야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잘못하면 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이거 돌아버려요. 그 사고 조사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고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정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결코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이미 최근에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무지개 공작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이양되는 과정에 1987년이라는 해는 우리 역사상에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해잖아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이한열 열사.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들풀처럼 끌어서 최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 해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분위기와 민주화의 열망을 감안하자면 그 해에 있었던 직선제는 노태우가 당선되기 상당히 힘든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선 하루 전날에 사고정사는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김현희를 잡아서 어떻게든 간에 국내로 빨리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모종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게 이미 무지개 공작으로 드러났어요. 이건 사실이 기정사실이거든요. 국가가 115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 많은 국민들이 죽었는데 사고조사는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김현희를 잡아다가 대선 하루 전날에 불러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어요.